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센터장님. 사실은 저는 죄송했던 게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센터장님하고 그 전날 방송을 해서 저 때문에 검사도 맡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좋았습니다. 회사 안 가서. 아, 그러셨나요? 네. 아, 제가 휴가를 들었구나. 예. 네, 제가 회사에 말했더니 예. 알아서 며칠 쉬라고 해서 잘 쉬었습니다. 예. 다행히 이렇게 전염은 안 되셨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들어오실 때 소독제를 뿌리고 아, 이거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네. 사가지고 사비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어딜 가도 식사를 다 뿌리고 다니고 네. 스스로 지켜야죠. 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도 예. 스스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기회가 오듯이 그냥 오해 마십시오. 항상 예.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 보자마자 이렇게 소독제를 아, 뿌리시길래 회사에서 혹시- 하도 난리치니까 네. 저희 동료들이 그만 좀 하시라고 그냥 하도 뿌리고 아침엔 다 환기해야 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으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려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걸리는 게 훨씬 나았다는 거. 저 맞아요. 그것 때문에요. 예. 주위에 걸렸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목 때문에 엄청 고생을 아직 목소리 회복 못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보다 과정보다는 후유증이 더 큰 게 이번 그런 것 코로나. 네. 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뵐 때하고 오늘 뵐 때하고 네. 좀 뷰에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기대는 이런 거죠. 예. 뭐냐면 뭐 핵전쟁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는 뭐 커밍아웃 해서 저는 약간 어쩌면 소로스 같은 스타일을 선호해 왔는데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제가 어떤 번역책 할 때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재기적 피드백 고의라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계속 부정적 피드백으로 가면 이게 잘 균형으로 가요. 오히려 네. 부정적으로 가면 감소하니까. 근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면 막 되먹임 되면서 이게 끝없이 증폭되는데 그냥 보통 저는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딱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부정적 피드백이 좀 진정 오히려 바뀌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면 뭐죠? 우리가 밑에 깔려 있는 가장 두려운 거는 결국 이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비용이 너무 격하니까 이거 뭐 이 비용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야.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뭐 비용에 뭐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디는 얼마가 비용이 들 거고 다들 이제 온갖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럴 때부터는 그러면 이 부정적 피드백이 되먹임이 좀 표현을 자꾸 이렇게 쓰는 거 그 용어가 있어서니까 오해들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때부터는 물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3천 그때는 오히려 그때 현금이 좀 늘리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리면 자신이 없었어요. 안 좋은 것들이 나올 타임인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만 너무 보고 있으니까 꼭 반대로 가겠다는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런 이벤트가 나와서 부정적 피드백에 극단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오늘 뭐 협상한다고 다루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결렬될 수도 있죠. 뭐 결렬되겠죠. 그런다 해서 결렬 안 되면 또 뭐 잠깐 반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고민들이 될 거고 그럼 각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전에도 아마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제는 뭐 이걸 핑계로 해서 이익 전망치들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연준 정책도 약간 주춤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되면 그래?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2,500이 가도 이 가격은 온다는 거죠. 3,000에서 3,000이 올 줄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3,000 쉽지 않다 봐요. 많이 가면 2,900, 3,000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걸 내가 포트폴리오 짜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현금을 주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있고 아마 저희 전략팀에서도 그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 복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운동은 평균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평균 복원하기 전에 자기 강화적인 흐름을 갖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근데 그 자기 강화가 심해지면 극단점에 갔으니 이제 평균 복원할 확률이 높아져서 괜찮다. 밋밋했잖아요. 시장은 안 좋은데 밋밋하게 흘려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저도 지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터지니까 뭐 기존에도 사실 저희 뷰 보시면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죠. 네. 우리는 누구도 그냥 TF로 쳐들어갈 줄 몰랐잖아요. 네. 누가 아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 제가 이제 제목을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 이거는 말이라서. 증폭대가 기회였는데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딱 여기가 바닥이다. 뭐 여기가 고점이다 모르죠. 근데 최소한 저는 3,000 넘어가서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사실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를 그랬고 지금은 뭐 2,600서부터 뭐 2,500? 뭐 PBR, 트레이딩 PBR 한 배가 2,480이라니까 뭐 그쪽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바로 복원할 수 있는 지수면 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두 번째인데 미래를 이런 확률을 전 추정하는 걸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하튼 데이터에 의존해서 추정하고 현재화 되기 전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확률들이. 네. 이게 확률이 다 현재화됐다면 여러 가지 늦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제가 여행주랑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 이런 걸 말씀하니까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저것 때문에 안 좋고 하지만 여행들 많이 갈 시점 되면은 주가 많이 올라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게 투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뭐 우연히 원전 때문에 뜬 거지만 적자가 저렇게 심해지면 전기료 결국 누가 되든지 결국 올리지 않겠어요? 뭐 이런 좀 막연하다고 마바라티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음 그림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세미나 할 때 꼭 보여드리는데 사와카미 아스토라고 결국 불황에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얘기인데 언제 사는 거냐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사야 될 때가 있는데 위험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고. 지금도 주식만 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계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들고 있냐가 중요해요. 네. 3,000 이상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선택을 해야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2,600서부터 주식을 늘린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이냐 논쟁해봤자 아무도 모르는 거 해봤자 뭐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3,000서부터 3,200, 300일 때 조심해야 됐듯이 2,600서부터 2,500, 뭐 이 정도 2,400, 선을령 온들 그때는 도망갈 영역은 아니라는 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다들 이제 러시아 결제만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막 서로들 이 사람 말한 거 같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한 거 같고 이 사람 말하고 이제 막 이게 이제 막 증폭되는 거야. 막 두렵고 이게 잘못되면 오늘 또 달다시 저도 뒤에 이제 말하겠죠. 졸탁 같은 사람들은 또 크레딧 리스크 얘기까지 꺼내버렸어요. 그러게.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떤 분은 막 장당인 금제 역전 얘기할 거고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제 막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증폭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증폭되는 구간에 이미 굉장히 돌입한 거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대변한 건 뭐냐면 뭐 핵전쟁까지 말라왔으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어차피 뭐 핵전쟁 나면 뭐 주식시장 닫고 다 끝나겠죠. 그거는 시나리오에 넣지 말자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위에 뭐 중국의 위안화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슈가 제재를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나온 거고 다음 더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원을 대서 수익 금지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 그렇죠. 그 정도 나오면 이제 시장은 놀래겠지만 그럼 뭐 2,500도 갈 수 있고 뭐 누구만 서로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누가 맞출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더 나올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런 국면에 거의 다 가서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악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인계치가 뭘까 정도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가 나왔고 이게 모든 은행에 경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분명히 타격은 있을 거고 당장 우리나라 기업 어떨까요? 수출 기업들은 결제 이런 게 문제 됐어요. 문제 안 되겠다는 거 아니고 수입도 문제 되죠. 곡물 가격도 오를 거고 유가도 오를 거고 그럼 우리가 무역 수지가 3개월째 적자인데 하시면 뭐 수입 물량이 우리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입 단가가 올라왔잖아요. 예. 네.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근데 3개월 이미 적자 봤거든요, 우리. 네. 4개월 적자, 5개월 적자 보더라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걸로 가겠죠, 이제. 유가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 치자고요. 110불 갔어요. 그럼 200불을 갈까요? 110불에서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건 방금 전에 위험을 안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구간의 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로 돼야 돼요. 근데 데이터로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봤을 때 진행 정도가 자기 강화의 정도가 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 같은 이거 제가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반보 정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보는 사람이어서 스위프트 제재가 딱 나왔을 때 아 드디어 극단적에 다가서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업종별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이제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특수가스 공급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겨요. 근데 사실 메모리 쪽은 별 문제 없거든요. 그럼 메모리 가격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은 뭐 파운드리 쪽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또 공급 차질 올 수 있고 수출량 그럼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반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가격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 그래 그렇게 되면은 세트를 보면 메모리가 파운드가 잘 공급 안 되면 세트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생각의 고리가 이런 게 바로 피드백 연결고리인 거예요. 자기 강화되고 있는 자기 강화 막 되고 있어요. 이제 뭔가 이것뿐만 해도 가져올 예는 되게 많아요. 오늘도 어떤 업종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데 뭐 그걸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이 업종은 이래서 그래서 오늘 재밌는 업종이 있었어요. 막 이제 러시아에 공장이 뭐가 있냐를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는 거 이제 불안하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그랬더니 자동차도 공장 많은데 문제돼요. 화장품 공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근데 오늘 아모레가 가격 단가를 올렸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서 아마도 아모레가 그래도 리오프닝도 있고 샀던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아져서 내려왔을 때 뭔가의 반전의 가능성이 가격의 매력이 생기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의외로 그런 게 반응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56이니까 뭐 저도 29에 들어와서 뭐 운용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봤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이 드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뭐 제가 애널리스트에서 좀 영역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받는 이유인데 저는 이러한 접근이 개인적으로는 한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확률이 높다고 믿어왔던 사람이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근데 지금은 이런 자기 강화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런 증거가 뭐냐면 막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프죠. 이제 변동성 이 정도 올라오면 이게 뭐냐면 채권시장 변동성 무브랑 주식시장 변동성이에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 변동성은요 빅스는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아요. 어쩌다가 막 올라왔다 내렸다 이러는데 채권시장 변동성을 보시면 여기 박지원 본부장님 계시지만은 요새 채권 매니저들은 전 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이 폭이 움직이는 스윙 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채권시장을 많이 봐요. 왜냐면 야 오늘 머리들 아프겠구나. 근데 만약에 오늘 막 화제가 됐던 게 그 졸탄 다들 좋아하잖아요. 원래 워낙 그 감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워낙 그리고 채권에선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크레딧 리스크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이때처럼 단기고 유동성 시장이 문제될 거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되면 그럼 물려서 당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이러면 잘 안 터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동감이 되는 말씀 지금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채권시장 변동성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성장주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데이터 같은 거 여기도 분명 갖고 왔었을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non-profitable tech index라는 게 뭐냐면 적자 나는 테크들의 인덱스예요. 이게 보시면 그림이 다른가요? 아니요. 보시면 이게 테크 인덱스예요. non-profitable tech.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들의 테크 인덱스. 나스닥 많이 빠진 거 같죠? 이건 박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 많이 안 빠진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종목 빼고 나면 전사 수준이에요. 빅테크들 빼면 진짜 개별 종목들 기술주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줌 같은 것도 있고요. 막 적자 나는데 주가는 난리가 났었던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마 되게
요즘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또 제 말투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데 계좌를 보통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보고 있으면 도저히 가능. 근데 이것들은 회복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펠로톤 같은 건 80%나 빠졌으니까. 3대 강도로 보면 여기 레벨이에요. 2020년 초 수준까지 거의 오고 있어요 지금. 오. 그러면 제가 말하면 안 좋아요 성장주. 근데 성장주 이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막 성장주가 부러질 거고 얘기해서 보여요. 아니 약간 오만한 얘기를 드리면 이거 작년에 10월서부터 저희 나름 경고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그림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줄여놨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오히려 네이버 같은 거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이제 그래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 좀 끝났고 되게 뭔가 뒤따라가는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래서 무너진 것 중에서 흑자를 내고 괜찮은 기업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네이버를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 제게 시장에 이런 지유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였어요. 제가 여기서도 큐티 얘기를 나름 좀 일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박정희 부장님 계셔서. 근데 이제 알다시피 연준이 그 소위 큐티를 논의했던 게 놀랍게도 2010년부터예요. 금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준에서 큐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연준은 사실 국채외는 안 샀었고요. 그리고 언제 장기물을 사요? 다 중단기물을 샀었죠. 네. 그러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무슨 말이죠? 여튼간에 연준 자산 중에서 MBS 같은 건 좀 줄여야 될 거고 또 MBS 매도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물 선호하니까 장기물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또 이게 이 논리도 있었어요.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올린다니까 단기물 막 올라가니까 장기물을 팔아야 이게 장단기자 역전이 좀 지연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사실 채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엄청나게 신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로서 오랫동안 작동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알고 있거든. 이런 신호를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가중평균 만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뭐 재투자를 얼마 정도 줄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이슈보다 제일 두려웠던 건 이거예요. 밑에 깔린 거는 결국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금리 올리는 것도 이미 있지만 벌써 QT 하면 금리 얼마 정도 올리는 효과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양적 완화했던 걸 멈춘 것만으로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향 금리는 반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저는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쪽에서 뭔가 되게 시장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러시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비용이 올라오니까 이게 더 강화될 거야. 저도 그런 약화되진 않겠지만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건 너무 희망적인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모든 것은 경제가 결정한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뭐 이대로 서로 해서 소위 아까 결제망 이슈도 쉽게 결제를 모든 금융기관이 할 수 없을 거로 봐요. 그렇게 하는 순간 러시아가 다치는 게 아니라 같이 다치니까 이쪽이 더 다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졸탄이 말한 대로 단기 유동성 나오는 곳들이 나오거든요. 자본의 논리가 용납 안 할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도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빅스텝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 3월에 일단. 3월은.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영향을 주면서 QT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의 시나리오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나리오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전에 왔을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2달 전에 여기서. 저걸요? 예.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많이 돌렸던 그림이어서 제가. 근데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이 이거에 대한 혹시 예상치 않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들 인지를 했고 특히 우리가 1월 의사록이 2월에 나왔잖아요. 봤더니 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가지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형 스탠스 보면 굉장히 호기시하죠. 근데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연준형이 항상 바뀌어요. 이랬을 때 좀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여기 다들 아시잖아요. 블라드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소수 의견을 내요. 이 소수 의견을 막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의견이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블라드 같은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이제 연준의 실기를 얘기하고 막 빨리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들 이 사람 왜 저러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블러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둘기 성향을 그쵸.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블라드는 원래 천재였다 뭐 이런 말도 네, 다 해요. 갑자기 블라드 원래 천재였고 원래 잘 맞췄고 갑자기 다 그래요. 저는 뭐냐면 점점 블라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늘어나요. 얼마 전에 윌러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말에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했던 간에 연준 의사록에 나왔던 뭐죠? 그 겸손하고 뭐 민첩하게. 네. 뭐 그 단어도 민첩하게를 뭘 블라드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 그런 말을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저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보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힘을 얻어서 막 갈 때가 있는데 시장에 얼마 정도 반영된다가 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시장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까.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연준 사람들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많이들 이쪽에 와 있죠. 이거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을 부러뜨릴 만한 연준 위원들의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약간 한 스텝 물러서는 거죠. 이제 많이들 뭐 누가 뭐래도 다 블라드 한마디를 다 주목하잖아요. 딴 사람보다는. 근데 오히려 연준은 이제 앞으로 연준 부의장이 아직 지명은 안 됐지만은 공석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부의장으로 하마평에 있는 분 반대하고 있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규제 이슈가 나오는 다른 이슈고 오히려 이런 이슈만 놓고 본다면 뭐 저가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채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아저씨 뭔 얘기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냐. 근데 하여튼 너도 나도 블라드를 외치는 거 보니까 블라드의 말은 많이들 알고 있다는 거죠, 다들. 그거는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논리냐 할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별로 뭐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FOMC 회의록 막판에 보니까 결국 저거 전반적인 연준 의견은 인사들의 어떤 의견 총합의 중립 정도 수준 중간쯤이 결국 행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이 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게 시장에 다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연준 인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게 뭐 금리 인상 얼마 할 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분명히 점점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네네. 처음부터 작년 연말에 비하면. 다음 얘기가 굉장히 연결되는 건데 지금 오늘 이번 주말에야 졸탄이 이제 뭐 야, 이거 단기 유동성 문제 생기는가 이런 말 해서 그렇지 불과 한 2주 전쯤인가? 네.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저기 박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갑자기 뭐 이런 자료 봤냐고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서야 막 야 이거 뭐냐 그리고 제가 안 해요 또 우리 저희 그 주니어한테 야 빨리 좀 번역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날 아침에 일찍 이거 보냈었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번역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거 갖고 왜 저러나 했는데 얼마나 웃겨요. 내용 중에 보면 기자회견 하여보러 하지 말라고 그냥 시장에 너무 힌트를 주고 있다. 네. 사실 졸탄 같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한 다음 날 10년물 국채를 경고 없이 $500 때려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 보내서 시장에 신호를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분이 봤을 때는 고용 쪽이 사람들이 너무 일하러 안 오니까 이것이 임금 인플레로 갈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제 해석에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던 사람이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다들 저번주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두렵죠. 전 진짜 그러면 3월에 50bp 올리고 그 다음 달 $500억 팔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 이것 때문에 두드려만 나 혼자 생각해본 거죠. 이게 혹시 문제되나? 얘가 나보다 더 많이 알 텐데 이 사람이 막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2, 3일 오늘 갑자기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게 갑자기 금융위기 때 유동성, 단기 유동성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연준 정책이 후퇴한다 이거 제가 몰라요. 근데 최소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정책에 강하게 나가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시장 여론이 약간 바람이 많이 바뀐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인플레 문제는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금리는 올해 뭐 그러잖아요. 올해 7번 한다, 6번 한다, 5번 한다. 누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답은 알아요, 저는. 여름에 인플레가 잡히면 안 올릴 거고요. 그렇지. 네.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장단기 금리차 거의 뭐 붙어버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금리를 올리는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물가를 풀다운 시키는 게 그쵸. 목표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모르고 한 여름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이 자기강화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어딜 가도 CPI의 구성 업무에서 현재 뭐가 문제고 PC는 뭐 다 알아요. 이제 제가 에너지가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들 기자님이 전화 오면 저한테 이거 어떻게 구성 업무 서비스가 뭐가 문제고 말하면 그래 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전염이 되는 컨테이전 돼가지고 이게 다들 공감대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는 내 의견도 저는 포지션이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그래서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초기에 네. 연속으로 올릴 거라니까 무조건 연속으로 올려요. 제가 초반에는 그렇죠. 그럼요. 이거 3번, 4번은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가 관건인데 특히 더 올리는 게 좋은 건지 못 올리는 게 좋은 건지는 아직까지 헷갈리지만 최소한 2, 3번 연속 올리는 거는 프라이싱 돼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주식시장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 금리가 1.75니까 1.75까지는 빨리 뭐 올리겠죠. 네. 2.5는 다른 문제예요. 벌써 일각에서는 뭐 2.5부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문제도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 올리면 그렇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붙어버려요.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이것도 될지.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다를 누가 알아요. 뭐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수 고점은 3,000을 먹고 지수 바닥은 2,500이고 뭐 이거 제가 약간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위험을 테이킹할 곳이냐, 위험을 줄일 곳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만 저는 할 뿐이에요. 뭐 저보러 모호하다고 어떤 분이 막 그러는데 저는 모호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보니까. 근데 사실 이 금리 레벨은 여러분 이거 승부처인데 아직 이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상단은 막혀 있다 봐요. 그래서 상단 크게 열 수는 없어요 지금. 네. 근데 다음 페이지 보다시피 특히 또 이게 굉장히 좀 강조드리는 그림인데 한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또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저인대 열리고 하면 이번에 양회 열리는데 지역 양회에서 굉장히 부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나오겠죠. 부양적으로. 네, 내수 그렇겠죠. 부양화 더 나올 테죠. 근데 중국은 여력이 있어요. 네. 부채 비율이 낮아졌으니까. 우리나라 보시면 이게 민간 부채 증가율인데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디레버리지가 없었죠, 우리는. 그렇죠. 보통 이게 내려갈 때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민간 부채율이 둔화되기는 시기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겠죠. 그냥 네. 박스권이었어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양상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두려워한 건 뭐였냐면 박스권의 하단이 도대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900, 3,000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을 전혀 프라이싱하지 않는 가격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근데 2,500, 600은 그걸 프라이싱한 거 많은 분들이 뭐 다들 2,500은 별 의미 없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수는 무너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지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3,000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복한 가능 영역이고 이게 민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율이 내려와야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전진이 가능합니다. 보통. 네. 이게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어떤 분들은 엄청 매력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박스권일 겁니다. 박스권이지만
뭐 제한된 박스권에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박스권이 왔을 때 대세락이 아니다 확신만 든다면 그때부터는 수비 아닌 나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꾸 지수가 얼마냐 물어보시는데 전에까지는 야 니네 이베스트 와가지고 맨날 현금 비중 늘리더니 왜 너희들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뭐도 사보시고 뭐도 해보시고 아니 왜요? 이제는 하단이 대략 이 정도면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을 봐야죠. 남을 딱 보고서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을 들고 가보는 거죠. 근데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어떤 종목들은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런 조짐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베스트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 섹터인 그 건설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은 건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성이에 뭘 봐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이요. 그랬더니 뭐 건설 정책 뭐가 나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싸지거든요. 네, 쌉니다. 싸니까 네. 뭐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이제 뭐 IS 동수라던가 뭐 삼성 이제 그거는 뭐 엔진포트지만 뭐 DLENC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싼 것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왜 저게 올라가지 하는 거죠. 잘 안 빠지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 이제 어쩌면 저희 이베스트하우스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고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렇게 봐야 되냐인데 이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장이 되려면 위가 열려면 확실하게 위가 좀 더 여백이 생기려면 우리가 기대 수준이 되게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보면 이게 기대 수준이 우리가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죠. 이게 지금 1년째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걸 제가 계속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기대가 낮아져야 된다. 왜 얘가 우크라이나 갖고서 이러냐.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이제는 핑계거리가 생겼거든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망치를 낮춰.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요.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자동차도 그냥 이제 뭐 자꾸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4분기는 계절적으로 항상 빠져요, 실적이. 1분기 보세요. 이렇게 단단했거든요. 1분기 전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죠. EPS를 보면 주가가 싸다. 3,200에도 싸다. 3,100에도 싸다. 3,000도 싸다. 2,900, 2,800. 이게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워드 EPS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발표치 보면 그냥 첫날 4분기 항상 이래요. 이게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왜 바꿨나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커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가 3개월 됐는데 4개월, 5개월은 갈 것 같거든요. 무역 적자 이 정도 꺾이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쌍둥이 적자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그렇죠. 제 정도 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나올 거고 네. 인건비 올라갈 거고 또 우크라이나 때 코스트 공급망 이슈 또 얘기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좀 기다려왔던 시그널이 나온다 봐요. 이 그림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데 보시다시피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나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급격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네. 또 문제는 그냥 수입 단가 올라와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유가가 잘 진정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한두 달은 더 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OP 마진 증가예요. OP 마진이에요. 전망진이래요. 그럼 과거에도 결국은 이게 내려오니까 마진이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그럼 괴리가 너무 큰데 저게 한번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시장도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그때 좀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 안 않을까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할 때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미리 빠져 있었다니까요. 네. 지금 주가가 현재 빠져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래서 뭐 차트 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값을 계속 추적해 왔다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저희 전략팀이랑 그냥 모여서 저희가 나름 회의를 하고 이제 뭐 주요 기관에서 콩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업로드를 하다가 느꼈던 거는 뭐 무역 적자가 최소한 5월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5개월이에요. 본부장님 무역 적자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네. 이거 사람들이 데이터 안 보던 사람들은 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바로 난리 날 거예요. 그 얘기 바로 나면. 이 전까지 연속으로 최장기간 흑자 아니었습니까? 이번 적자 그쵸. 나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유도 생겼어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성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가가 한 110불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딱 일시적이라고 보시잖아요. 네. 더 이어지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경기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부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여러 가지 길어지겠지만 그러면 그래 이게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위는 막혀 있죠. 아까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내려올 때 박스권을 못 벗어났잖아요. 항상. 그렇죠. 박스권인 상태에서 이게 반영되면서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러 가는데 그럼 이걸 다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고 주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점, 지표 저점 다 확인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연내는 제가 이 말하면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주위에도 저도 이제 머리만 자르러 가도 저희 머리 잘라 하시는 분들 주식 물어보고 뭐 이제 그리고 다 물어봐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안 좋게 얘기하다가 물어봐요. 어느 정도의 주식 많이 하셨는가를 꼭 물어요. 어느 정도 주식을. 대다수가 3천 이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율이 58%예요. 2,500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넘어서려면 엄청나게 강한 유동성 봉고학이 있거나 이건 물건 나갔어요. 유동성 봉고학은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엄청난 경기라든가 EPS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올해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뭔 얘기냐. 2,900 이상도 쉽지 않은데 뭐 주식을 왜 이제 하라고 그러냐. 제가 여기다 해놨잖아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아지면 2,400, 500 가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고 이 구간에서 미리 여기 와 있는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지수로는 아니고 그냥 그럼요. 개별 주식의 가격으로는 앞서 그 나스닥에서도 봤지만 나스닥 그렇죠.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몇몇 성장주들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수 빠진 것보다 개별 종목의 낙폭 큰 것들은 굉장히 맞아요. 크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좋은 걸 골라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각자의 능력 문제고 자신 없는 분들은 그래서 이장은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이 테마 저 테마 쫓아가신다고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요새 물반 고기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죠. 지금 네, 뭐 좋은 같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뛴다 그래요. 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냥 네. 대강 계산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어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직 이제 이것도 오늘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다른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번씩 걸렸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걸려 보니까 그렇죠. 그래 주위도 다 걸려보고 이제 어느 날부터 방역 패스도 안 한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 이제 불안하니까 막 뿌리고 다니고 마스크 끼고 막 이러고 있지만 한번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씨 막 더 걸려면 뭐 어때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제 말은 이제는 엔데믹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일단 없으시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한 10일 전부터 이 말을 드려요. 그냥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사세요. 그럼 다들 그래요. 뭐 숫자가 안 나올 것 같고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분명한 거는 이쪽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사각감이 왔을 때 그럼 보이면 아직 굉장히 불확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네. 일이면 저희 담당자가 이런 자료로 나갔으니까 TA항공을 바이코를 했더니 막 욕이 달렸었어요. 욕 나오겠네. 유상증자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거 증자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제일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이 제일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제는 거리두기 규제가 2년간에 45회를 했어요. 45회 2년간 거리두기 규제를. 네. 진짜 이제는 지겹겠죠. 그냥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업종 그래서부터 이제 진검승부에 골라내는 문제는 각자 실목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잘 찾아보시면 할 게 많습니다. 사실 그쪽만 뒤져봐도 네. 그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인뭐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달 전부터 벌써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기관들도 사고 막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럼 사람들은 저 왜 저러지 하고서 막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이라는 또 막 온갖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엔데미로 가면서 우크라이나 별 상관없어요. 더 좋잖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행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열리기만 해봐라 다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많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참 기업이 못 속인다는 게 비자와 마스터카드 해외 결제를 받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결제가 지금. 그럼 지금 미국의 이스피디아부터 막 힐튼 호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미국 주시하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 미국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좀 찾아보시면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해볼 만한 게 많이 보일 거고 이 중에서 특히 좀 회사의 가치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 수요 2차 대비를 해서 보면 뭐 다들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류 같은 경우에도 패션 소비가 회복됐지만 이 정상 수요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정상화 됐을 때 어떨까? 정상화되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별론데 정상화 됐을 때라는 단어를 딱 끼고서 그때 데이터와 좀 비교를 해버릇 하시면 그래도 내가 버틸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라는 거는 지금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의 확률을 현재화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까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시장에 생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변한 거죠. 우리가 지난 2년간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구조적으로 뭐가 변한 거냐면 이게 스마트한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원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인구가 매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안 거죠.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 살다가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주식 얘기 많이 하고 처음이죠. 봤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걸로 들어가 생각하죠. 주식에서 뭐 PER, PBR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가치라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치 창출은 주식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인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금리. 그래서 할인율은 기대할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보통 이 유보한 자금을 내생적 확장을 하면 매우 좋죠. 옛날에 이걸 많이 봤어요. 내생적 확장을 하거나 M&A 해가지고 ROE를 올려주면 ROE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좋은 기업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게 좀 분업화되면서 약간 좀 이게 그렇게까지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투자들리는 게. 우리 이쪽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면 좋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작년에 삼성전자 특별 배당 아니었나요? 최근에 보면 메리츠나 뭐 KB 금융지주라던가 뭐 많은 기업들이 뭐 배당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죠. 뭐 이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거는 화두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자사주 매우 소각인데 이걸 떠나서 뭐 분할 이슈도 비슷한 논리라 본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썼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근데 이제 아마 상법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도 좀 건들 것 같고 증권거래법상의 뭐 여러 가지도 건들려는 이게 그런 뭐 대선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 요즘 어느 누구도 쉽게 분할로 동시상장 엄두를 못 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여론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도 찾다 보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어떤 가치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이런 거는 이 뭐 나중에 분할하면 끝이야 이랬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새 굉장히 단단합니다. 통신주 같은 것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렇죠. 뭐 지주사 중에 일부도 그런 경향이 지주사들. 있고, 일부도 그렇죠. 있고,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시네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별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무슨 마치 한국 시장의 무슨 트리거가 될 가능성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당하고 났더니 분할 기업 분할 당하고 났더니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걸려봐라 뭐 이런 느낌이고 분위기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론 갖고는 안 돼요. 법 개정이 돼야죠. 상법이 개정. 그렇죠. 상법 개정되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법으로서
신설 범위에 대한 네. 신설 범위에 대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보장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져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갈 길은 멀지만 분명한 거는 한 2년간 삼성전자 주주만 해도 몇 명이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뭐 두세 주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많은 주주들이 나는 뭐 산 것들 삼성전자 뭐 LG와 뭐 이런 것들 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한 거죠 지금. 네. 그럼 만약 길게 봤을 때 이건 생겼잖아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혹시 분할을 해도 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포스코가 본사 옮기는 것 갖고도 저 난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나의 주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식을 했죠 지금. 인식을 했고 이게 네.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거는 굉장히 먼 길인데 네. 여하튼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냐 했을 때 이런 쪽에도 분명히 상당히 기회 요인들이 생기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아까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 지금 지주사 노리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 주변 투자자들 중에. 근데 괜히 먼저 들어갔다가 진짜 시간만 날리는 고생할까봐. 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주사가 법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 뭐 편한 게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왜 생겼을까요? 기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72년도에 워낙 증시의 종목이 적으니까 일단 기업들을 막 상장시켰어요. 그 자본시장 기업 촉진법인가 뭐 해가지고 72년도인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막 삼성전자, LG전자, 제일제당 이런 게 그때 다 상장했던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잘못된 출발의 근원은 뭐냐면 IMF가 왔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IMF가 오니까 기업들의 빅딜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서로 싸게 해줘야 되니까 그 어떤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런 소위 재상장 이슈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네. 그 지유사는 그걸로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고민인데 분명한 거는 사업부만 좋은 것들은 이제 두려움이 약간 줄어든 거죠. 지유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유사들도 괜찮은 게 좀 보이고 이런 문제들. 하여튼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거는 많은 요새 그 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해설자들은 예전에도 참 이런 욕구가 많았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해 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거 상법 개정되면 이미 차 떠난 거 아니냐 하는 그게 느낌도. 개정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논의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걸 접근하면 전에 되나? 한번 이제 비슷한 적이 한번 신현재가 또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뭐냐면 보였죠. 우리가 옛날에 없어졌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합병을 하면 네 주주들한테 다 의견을- 똑같이 사줘야 되는 거. 그거. 예,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죄송해요. 지금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거 고치는 걸 옛날에 했다가 그게 폐지된 거거든요. IMF 때. 네. 그게 아직도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법적으로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미칠 거던데 환장할 건데. 외국인들은 확실히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확실히 들어오지. 비슷한 사례가 뭐 무슨 샘 같은 종목 있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열받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서는 그걸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사줘야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네네. 네, 그걸 다 사줘야죠. 왜 이상한 것만 사줘요? 네, 대주주 것만 사주면 안 되고 안 그 돼요. 똑같은 가격에 일반 주주들까지도 매입을 다 해줘야 되는. 그래서 함부로 거죠. 못 하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근데 그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이게 이제 저 입장은 좀 그래도 최소한 좀 봐야겠다 생각이고. 전에 한번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업계에 계시다가 국회의원 되셨던 이모 의원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댓글을. 우리가 어떤 현재 후보 몇 번에서 그 준비했다. 자기 공약에 있다 하시는데 뭐 지켜봅시다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절판됐었거든요. 안 팔려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번역 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감수를 해야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된 거예요. 읽으면서 와 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읽을 때랑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도 용어라도 잘 보는데 읽다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옛날에 했던 똑같은 섹터 로테이션 전략 있잖아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바로라는 사람이 옛날 결국 뭐 트럼프 때 뭐 네. 중국을 하도 이러니까 뭐 그런 사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안 팔려서 절판됐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좋은 책을 좀 나오게 되는데 요새 그런 책들이 경기가 피크 전에 주식 탑이 나오면 이래서 여기 보시면 푸드라던가 코스메틱 같은 게 좀 움직여 드럭 같은 것들 저희 헬스케어 마크 이런 것들 좀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지금 좋죠. 푸드들 좋아요. 네. 유틸리티 같은 것들도 좀 움직일지 얼리 베어로 가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꼭 맞다가 아니라 네. 뭔가 이쪽에 있는 것들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들 속에서 좀 나오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레이트 베어가 뭐냐면 결국은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쪽으로 사이클이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네.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 있는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9번에 뭐가 있냐면 베이직 인더스트리가 있거든요. 소재 업종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없는 것들인데 여기 내에서 자꾸 뭐 이거 될 수 있다 저거 될 수 있다. 여기에 뭐가 빠지죠? 원래 좋았던 것들이 테크놀로지 같은 게 빠져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다 테크놀로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의외로 여기서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 아웃 퍼포먼스 살짝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속된다, 저한테 이제 네. 미래 뭐 성장이 어떻고 물어보면 제가 뭐 큰 말을 안 드려요. 저는 전략하는 입장에서 나바로의 책을 보다가 이런 쪽의 사이클에서 좋은 것들을 좀 골라왔으면 엉뚱하니 막 움직이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 그게 촉발시켰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소재각을 건드려서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것에 또 어떤 것들이 이미 좀 섹터에는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교과서적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해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마지막에 했는데 마나버 마크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 이제 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제 저는 그래요. 최근에 하도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바뀐 겁니까? 그럼 제가 내가 무슨 뭐 예언자라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조건에 맞았고 결국은 뭐 실수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만 이게 뭐 3,400이다 3,000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논쟁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밑단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직은 상단을 크게 열지 못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는 지난 1년 반에 비해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저희들 현금 비중을 언제 유지해야 된다 의견을 강하게 주셨거든요. 최소한 현금을 주식으로 돌려도 되는 시기에는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쓴다면 중형 구간에 들어간 거죠. 최소한 그건 가능한 구간에 온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분은 모호하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모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전혀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신 것 같아요. 뭐 지수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지수 상단 얼마냐 하단 얼마냐 주식을 병절지수 배우면 뭐냐 뭐 실제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면 네. 제가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3,000포인트 이상에서 현금 확보였었는데 여기서부터 물려도 회복했다는 전제로 위험을 안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위험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뒤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위험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뭐 여행 누가 가요 많이? 그것도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그 소위 아까 말했던 주주 가치 같은 것들도 네. 아직까지 법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을 좀 안고서 좀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 소위 주가와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그 윗단에 있는 것들, 좀 시장에서 별 관심 없던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한번 움직일 만한 여력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숲보다 나무를 봐야 됐을 때 네. 그런 나무를 보자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제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절절히 이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 어떻게 그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3,100에 주식 사는 것보다 지금 주식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3,200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3,000에 사는 것보다도 지금 사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네. 뭐 이 시점에 왔으니까 드릴 말씀이에요. 3,100, 200에 현고를 확보한 사람만이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바로크라는 굉장히 뛰어났던 월가의 투자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워렌 버핏도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면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기회가 오는데 3천 이상에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오버슈팅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또 아래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2,500 가도 2,400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뭘 사냐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생각보다 덜 빠지면 빨리 수익이 날 거고 빠져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이 지수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요즘입니다. 왜 여기서는 용기를 못 내냐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용기들을 내시더니 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 일반적인 그 심리는 사람 대중이 많이 몰리면 편안해하고 대중들이 불안해하면 불안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을 거꾸로 먹느냐가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센터장님 거의 1년 만에 조금 주식을 사봐도 되겠다 이런 뷰를 저는 이제 들은 것 같아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지수대에서 현금화 시켜놓은 분으로서의 어떤 여유가 오늘 좀 느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또 약간 1%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센터장님 한번 의견 쭉 얘기하실 수 있게 중간에 제가 질문을 자제를 했는데 이제부터 해주시면 요거 하나만 딱 하면 오늘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이 웬만하면 요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결국 금융 위기라던가 이제 이런 뭐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야 했는데 뭐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처럼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버텨도 되는 가격대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악재를 생각해 보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전쟁이 그렇게 크게 변수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두려웠던 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한 연준의 과도한 긴축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결국은 경제 여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금리가 올랐었을 때 항상 시장은 망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사이클에서도 그럴 수 있냐 아니면 요번에도 금리 올리다가 아까 센터님 말씀처럼 결국은 경제에 좌우되니까 그렇게 금리 못 올릴 거야. 하반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상반기까지만 높다가 하반기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꺾어주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그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름에 결정하자는 거죠. 여름에. 여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까지 무슨 입장이었냐면 근데 이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우크라이나가 안 터졌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인플레 부분을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스트 인플레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연준도 불안하니까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가 딱 터지니까 최악의 가정들을 자기경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처음에 강조했던 게. 결국은 이거는 파국으로 갈 거야. 마음속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부터는 싫어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이제 파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이제 자기는 금융위기 갈 것 같고 한 2200 정도 갈 것 같은데 윤조 저 자식 저번에 뭐 어떻게 해도 난 쟤랑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왜 또 딴 말 하지? 이러고 할까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말하고 별로 안 좋아들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컸다니까요.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의 극단적 과정을 빠르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유가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반기 말씀 핵심은 유가가 진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디까지 갔다 빠지냐가 중요했는데 뭐 바로 110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로부터는 200불은 안 갈 것 같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가 아주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졸탄이 말했던 게 뭐예요. 자산 시장이 빠지면 일하러 나갈 거란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집 가격도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알아서 꺾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이래서 좋을 건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저는 오히려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는 뭐 사방에서 이제 온갖 시나리오 오늘 정말 제가 아까 어떤 분 컨콜하다가 세계대전의 가능성 어떠니까 물어봐서 제가 이 질문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이거 진짜 막 웃었어요 서로 친한 분이어서 그런 말이 외신에 나왔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차피 증권시장은 중지되니까 우리 직업을 잃을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건 근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아까 저도 똑같아요. 제가 누구보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간단치 않다 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돌려 말했지만 뜬금없이 저번 주까지 좋다이라는 사람이 저 말을 하다가 오늘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진짜 니네 알아? 잘못되면 이건 리먼 사태야. 뭐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보십시오. 인플레가 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 상승 리스크예요. 그건 두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는 아까 채권시장 변동성 보여드렸지만 보통 크레딧 리스크가 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지금 경색. 채권시장 계신 분들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막 채권 발행도 안 되지. 그렇지. 이거 봐라. 제가 뭐 편하게 네. 어깨 계셨으니까 야 이거 채권 문제가 생겼어. 왜? 가격이 뭐 이건 난리가 나니까요. 거기다가 10명, 9명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제 그럼 이제 일드 커브 플래트닝 나오고 당기고. 근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10년물이 내가 봤을 때는 막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새해가 불안정해지면 10년 국채 막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그게 리셋, 그러니까 뭐 이게 위기가 온다는 두 번째. 어떤 분은 그게 위기 신호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그게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그냥 그렇고 그게 말했던 다 쿨다운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너 우크라이나 이슈가 났으니까 그럼 뭐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질문이에요, 저한테. 더 안 좋게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첫 질문이에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더 나올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다가 아니라 더 나빠질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를 반문해야 될 시간 온 거고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숲 갖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숲은 뭐 이게 불타서 전소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수비에 대한 그림이 조망은 대강은 보여요. 인플레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나무 하나하나 놓고 오면 그래도 이미 커가고 있는 나무가 보인다면 그 나무를 잘 골라내는 게 우선 하다 보면 시간과 함께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손을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라는 게 여기 보죠. 위험을 안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고수익이 나오지 이른바 안전이 확실한 라인에서 수익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채 시장도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은 LG 카드 채 났을 때 LG 카드 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때 누가 그 살 생각을 했어요. 그때 IMF 때 하나그룹 제가 다녔었는데 하나증권 하나 케미칼 채권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엄청난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안 가죠. 하지만 위험을 안고 간다는 의미는 무조건 위험할 때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마진이 확보됐을 때 위험을 안고 사면 돼요. 주식의 안전마진이 밑에 그래도 2,400 이 정도는 보여요. 그럼 여기서부터 4,500에 보인다면 여기서 도망갈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 시청자 그 질문 중에서 이란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번 사태로 그렇죠. 인해서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그것도 유가를 좀 진정시키겠죠. 네. 그리고 온갖 음모설 다 나오잖아요. 저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미국이 쉐를 어떻게 할 거고 음모했다. 세상에 그런 걸 누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가 항상 자기 강화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갖 시나리오가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게 엄청난 것이냐 이게 막 말들이 이제 막 공상과학 얘기가 전개돼요 보통. 자기 강화될 때 특징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작년에 메타버스 얘기 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공상과학 영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그거는 극단에 온다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기를 알아요? 여기서부터 조심히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그림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러고서 네이버 카카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거든요. 그 아크가 그때 날렸고 뭐 맨날 돈 남은 언니를 믿는다. 뭐 테슬라 얘기할 때잖아요. 지금도 뭐 이 얘기하면 굉장히 발끈하신 분들 많아요. 당신은 산업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하시는데 그건 제 접근 방식이에요. 제 접근 방식은 나름대로 저도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상대간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를. 그러면 뭐 이것도 근데 많이 빠졌다니까요, 이제. 근데 이런 거 할 바에는 좋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영역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까 말했던 인플레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책에 쓰려고 적어놨던 문장인데 네. 미래를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을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현재화 되기 전에 투자한다는 말은 뭐냐. 그게 현재로 숫자로 확인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더 전체 제목은 좀 쉽게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요거를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에 쓴 챕터 제목 갖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책 쓰려고 적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여서 다시 말씀해 제 이런 생각조차도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저런 방식도 유용할 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아주 윤 센터장님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윤 센터장님 생각을 바꾸신 게 아니고 네.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져서 이제는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많이 빠진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거네. 우리 윤 센터장님은 여기 있었는데 시장이 여기 있다가 여기 그렇지, 간 거네. 그렇지. 그죠?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컸다니까요. 뭐 이런 이벤트가 보통 터져야 기회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보다 더 나쁠 수 있겠냐? 뭐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윤 쌤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윤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또 왜 그러십니까?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보내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